물폭탄이 퍼붓는 북한 장마 속에 물가가 또 올라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배추값, 상추값이 껑충 오르다 했더니 기름값도 비상입니다. 리터당 2,000원을 넘지 않을 거라던 기재부 장관의 말을 조롱하듯이 서울 지역의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이미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최저임금은 고작 6% 인상하는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의 절규가 빗소리와 함께 메아리치는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민주당의 동고동락 민생실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계절은 하한기지만 우리 민주당은 쉴 틈이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정책은 민생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철학입니다. 시장은 공정하게, 노동은 차별 없게, 이것을 슬로건으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을 챙길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어제는 혁신기업협의회, 그제는 유통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까지 잡아먹고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가로채고 중소기업이 양성한 기술자를 대기업이 빼내가고 있습니다. 한 기업인은 어제도 기술자 2명이 바로 어제 사표를 냈다고 하면서 한숨을 지었습니다. 잘 돼서 간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힘이 막막하다고 하는 한숨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연관성장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횡포 사례를 고발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15대 재벌 계열사가 지난 4년 사이에 427개에서 778개로 64%나 증가했습니다.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2006년 500개에서 금년 4월까지 1087개로 증가했습니다. 배가 넘었습니다. 30대 기업이 지난 3년간에 매출은 5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이 많이 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은 고작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사이에 30대 재벌 총수 가족은 지난 1년간 증시에서 13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정은 이러한데도 중소기업은 R&D 자금 단돈 2천만 원 얻기가 힘든 재벌기업의 경우 조 단위가 넘는 R&D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계열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된다면 중소기업 분야는 물론 골목 상권까지 무차별로 마구잡이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가게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고통은 88%의 고통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속에서 중소기업만 희생이 되고 국민경제
서민 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승을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기업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상생의 길을 찾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킵니다. 헌법 제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그리고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함께 경제민주화, 경제정의는 민생 진보의 양대 개념입니다. 민주당은 정의와 복지를 민생 해결의 근본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진보적 민주당으로 진화해야 됩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편적 복지 특별기구 또 재벌개혁 기구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런 사회상 이런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 경제민주화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될 겁니다. 한국에는 119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불이 났을 때 달려오는 소방서 119가 있고 또 하나는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작동해야 하는 헌법 119, 헌법 119조 2항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119조는 그동안 잠자왔습니다. 잠자던 119조 2항을 흔들어 깨워서 민주당의 119 특위, 재벌개혁 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장과 국가 간의 역할의 조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과도하게 넘어간 권력,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벌공화국이라는, 그래서 골목골목 해먹고 살 것이 없는 SSM에 이어서 MRO 공세까지, 사상 공세까지, 그래서 도대체 서민들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헌법 119를 일깨운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한진중공업 사태가 보여주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재벌 대기업 총수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능멸하고 국민도 능멸하고 노동자 보기를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간주하는 이런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재벌 특권 공화국적 시각,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 재벌개혁 특위의 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보편적 복지 특위는 진보적 민주당 시대, 집권 시대를 구성할 양날개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의 날개는 보편적 복지의 날개고 또 하나의 날개는 경제 민주화의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절박한 그 삶의 낭떠러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기댈 곳은 민주당이다. 정권을 바꾸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손에 쥐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집권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하나 좀 더 첨가한다면, 지금 그 6월 국회에서 실패했습니다만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 노조법 개정을 올려서 우리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망설이고 있는 3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산별교섭 법제화,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 필수유지 업무를 축소하는 것. 이것이 양대 노총과 다른 야당들이 요구한 겁니다만 민주당이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당론을 정리해서 말로만 재벌개혁특위, 말로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서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한미 FTA를 막아내고 그리고 이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그 노조법 개정의 핵심 8개 사항을 모두 당론으로 만들어낼 것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편적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영익 교수나 또 재벌개혁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종일 교수나 당대의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또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에 대해서 평소에 늘 식견과 또 비전을 가진 분으로서 저는 이 두 기구가 단지 기부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민주당 집권 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결국은 투표가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서명을 80만 명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서명부가 엉터리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부 검증을 했는데 81만 명 중에 32.3%인 27만 명이 무효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없는 사람도 서명을 하고 죽은 사람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유령들이 하는 투표가 아니라면 이 서명부는 정말 엉터리다. 어떻게 10명 중에 3명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했는가.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도 청구 요건인 41만 8,005명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짜 서명부 이게 우연인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엄청나고 광범위한 조작행위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일어난 30만 건에 달하는 조작행위 결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세력이 돈을 내고 사람을 대서 서울 시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는 파일을 놓고 베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사문서 위조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누가 이걸 조작하고 지원했는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는 서명 수임자들을 고발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중하고 제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엉터리 주민투표를 강행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주민투표 잘못하다가 주민 소환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전교조와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 이 정권 들어와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2011년까지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011년이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거꾸로 가고 있는 판입니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소환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 2만 원 정도의 소액 후원을 정당에 했다고 하는 이유로 1,90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기소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들이 여름 방학 때 좀 조사를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지 않고 굳이 학기 말에 수업 중에 줄 소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교조의 장서궁 위원장이 이에 항의해서 청와대 군수대 앞에서 1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전교조 위원장들은 항상 단식을 해야 되고 이 정권의 부당한 탄압 행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이 같은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미 2010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검찰은 수백 명의 교사에 대해서 똑같은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활동이나 정당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정치자금법 부분에서 벌금이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로 경미한 판결이 1심에서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내년 선거와 또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다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범법 행위가 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2006년까지는 교사 공무원의 소액 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이 이것을 터놓고 있었습니다만 그 법이 잘못 개학됨으로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서울시 전부를 들쑤셔놓고 또 온 나라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 시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치사한 투표입니다. 아이들 밥 먹이는데 무슨 투표가 필요합니까? 주민투표는 불법 투표입니다. 불법 서명, 대리 서명, 허위 문서 위조 근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법적 양식이 아니라 임의 양식에 의해서 진행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근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주민투표는 위법 투표입니다. 무상급식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투표법 7조에는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기만투표입니다. 처음에는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 이렇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낭비투표입니다.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182억이라고 하지만 서명하는데 들어간 비용 또 이후 주민투표 찬반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요 비용까지 하면 200억을 훌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는 정쟁투표입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총선 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력 지원한다고 합니다. 본질은 분명해졌습니다. 정치 게임이고 권력 노름입니다. 주민투표는 정쟁투표일 뿐입니다.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거듭 말하지만 불장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의무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서울시장이 친애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교육감인지 서울시청이 교육청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퍼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수선 최고위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야사당 통합연석회의를 제안한 이후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논의는 향후 연립정부 구성과 운영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DJP 연합이 임기 중반에 깨지고 노무현 정몽준 연대도 파기된 경험에 비춰볼 때 통합과 연대에 대한 당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한 통합은 무조건 이거보다는 시의 선거 담합을 위한 지분 논의 장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분노를 하고 있는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오는 것이 또 부동층을 끌어오는 것이 효율적으로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27 분당 재보궐선거 승리도 결국 한나라당에서 이탈한 30, 40대와 중산층을 민주당 지지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통합과 연대 논의 확보한 원칙은 중간층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책연합 후 통합의 절차가 돼야지 정책의 연합이나 그 연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통합은 무의미하고 중간층과 한나라당 이탈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적 중도정당인 민주당이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자양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정책적으로 민주당의 중도적 정책으로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의 정책적 양보를 전제로 통큰 양보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FTA 등 통상정책, 외교안보정책, 비정규직 등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가 야권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연대가 합의되어야 국민은 야권 통합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를 해줄 것이고 중도 세력과 한나라당 이탈 세력이 바로 이 민주당을 포함한 통합정당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선거 승리 못지않게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연합의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통합 논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할 주요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당론을 확정을 해서 통합 협상 주체들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각 정당은 정책 연대 논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 연대 논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 건물에서는 삼성 백혈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이분들을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6월 23일 법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반도체 노동자 2명에 대해서 산업재해 인정한 것을 받아들여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말아라, 항소를 포기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근무하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46명이라고 합니다. 투병 중인 사람들 포함하면 120명에 달합니다. 백혈병 매우 희귀한 병입니다. 보통 사람이 우연히 걸리는 확률은 극히 작은 희귀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도 삼성 반도체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런 희귀병에 걸린 것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희귀병 발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파악해봐도 그렇습니다. 그 유족들 4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엄청난 고통을 겪어가면서 산재 인정 판결을 겨우 받았습니다. 다시금 이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한국 최대 기업 삼성, 또 국가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할 짓이 아닙니다.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5일이 이 항소 만기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해당 상임위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 포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오늘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는 도청으로 얻은 저의 비공개 발언을 공표한 중범 혐의자입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 도청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즉시 진실을 밝히고 경찰의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선교 의원이 도청 녹취록을 공표할 당시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들도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적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한선교 의원 말고도 3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시 한나라당 문방위원 모두에게 녹취록이 배부됐다는 신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도청 녹취록 공표 사건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개연성이 큰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경찰도 한선교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문방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도청 사건에 대해서 KBS가 내놓은 몇 차례 발표 선문답 같습니다. 참으로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진실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발표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엊그제 KBS가 아닌 KBS 정치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난해한 발표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읽고 여기가 무슨 분석을 해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KBS가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당 비공개 회의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KBS 정치부의 거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이라고 해석합니다. 경찰 수사에 의해서도 발언 녹취록을 민주당 관계자라든가 회의 참석자가 누설한 바 없다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민주당의 회의 내용을 파악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KBS 정치부입니다. 그런 이것이 자백 아닙니까? 이제 KBS도 말장난 그치고 성실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회의 내용을 파악했나요? 스스로 파악했다고 하는 회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KBS 내부에서는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파악된 회의 내용이 누구에게 보고되고 누구와 공유됐는지, 특히
이 녹취록 내용을 한성규 의원이나 한나라당 측에 전달했는지, 만약 KBS가 전달한 게 아니라면 한성규 의원이나 한나라당이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텐데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KBS 정치부가 아닌 KBS의 수뇌부, 책임 있는 관계자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지만 언론기관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장마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연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15명이 사망 실종했고 이재민이 64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의 5배에 달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는 어제 지역구인 익산의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인근의 군산까지 합해서 익산, 군산 전부 300헥타르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익산 지역은 그 망성면이 충청남도와 도계인데 근간의 그 4대강 사업, 금강 그 사업의 여파로 이러한 침수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복구 지원에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체계상 이러한 폭우로 인한 농가 피해는 100% 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보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 호국다리 붕괴 이후에 무리한 4대강 사업에 따른 추가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동시 수성동 공사 현장에서 수중보 콘크리트 제방이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주의 참외농가가 이번 장맛비로 침수가 되어 있는데 그곳 농가들 얘기는 이것은 폭우로 인한 천재가 아니라 부실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인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긴즉슨 그 근처에 낙동강에 준설을 했는데 그 준설토가 이 밭 경작하는 그 배수로에 유입이 돼서 배수로를 막아서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외농가 400여 동이 침수가 되었는데 올해 참외농사는 이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수박, 참외, 이 과일과 채소류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천재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인재일 경우에는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정 홍수 기간만이라도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종합 점검을 통해서 국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그 주민투표 관련해서 가짜 서명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청에 있어서 위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해명은커녕 주민투표 승리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도움을 요청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원래 목적이 진정 서울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권 야욕을 포장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최종 심의를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오 시장의 행태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이 거짓 주민투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정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해서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세빛 둥둥섬이 폭우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청개구리처럼 노심초사하실 텐데 장마철 서울 시민의 안위에 더욱 신경 쓰는 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모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교체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은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장 기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KBS 정치부도 도청 의혹은 근거가 없다면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휴대전화와 노트북 바꿨습니까? 저는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수사를 위해서 원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자료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우선 이것부터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소환 조사를 해야 되고 작년에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포폰 사건처럼 대충 넘어가는 일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추가 말씀. 여기 원내 수석 대표가 계시니까 한진중공업 그 경찰의 그 독성 물질 살포 관련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집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어제 보건의료단체 연합 그리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번에 물대포에 포함되어 있는 파바, PAVA라는 최고액 성분이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그리고 무해 여부가 검증되지 않아서 장기 손상, 신체 쇠약, 또 돌연변이, 바람 효과, 심혈관 독성, 폐독성, 그래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차별로 시민들한테 뿌려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경찰의 최루액 사용 기준, 살포 기준을 점검하고 여기 보면 그 전략기획위원회 전국 대응 자료에 저도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페이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찰이 사실은 비폭력 평화 집회를 과잉으로 탄압한 겁니다. 헌재가 얼마 전에 차벽 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랬어요. 위헌이라고 헌재가 있는데 헌재 말도 깔아뭉개고 그냥 차벽을 치고 그 뒤에다가 한 10,000명 가까운 병력을 깔아놨는데 그리고도 부족해서 그 시민들에게 최루 물대포를 발사를 했고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그 시민 한 200여 명 이상이 피부 화상, 염증, 눈에 안면 염증 이런 소견도 밝히고 있는데 경찰이 최루액 파바를 물 4톤에다가 최루액 20리터를 섞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임위 소집을 좀 검토해 주셔서 거기서 최루액 살포 금지 그리고 관련 책임자 처벌 촉구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야 4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현호 경찰청장에 대한 그 사퇴 촉구 그리고 조남호 한진 회장에 대한 청문회 재추진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음을 보거든요. 아까 손학규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제 최저임금이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60원 인상, 시간당 4,58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돈으로 1인 가구면 몰라도 3인 가구, 4인 가구는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 이하의 임금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임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아주 뒷거리만큼의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감시직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경비직 노동자들이 여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당됩니다. 이 법정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 어떤 노동이 과연 다른 노동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는 그런 노동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노동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노동입니다. 최고임금은 보장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최저임금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노동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적 인식의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아예 예외를 인정받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그런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노동소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공정사회가 될 것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G20 국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런 점에서 이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최저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더욱더 보호를 위한 그런 입법 장치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부산의 희한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관광자원 브랜드이고 국가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운대 바닷가 104장이 끝나는 지점에 무려 108층 477m짜리 초고층 빌딩과 341m짜리 87층 건물 2개 동을 짓는 사업이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권을 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초고층 빌딩이 백사장 끝에 들어서는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략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약식 심의로 끝나고 이제 구청의 해운대 구청의 건축허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이 부지는 부산시가 시민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국방부 부지를 헐값으로 불화받고 주변 민간인 소유 땅을 강제로 수용한 땅입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애초 2007년도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주거시설을 짓지 않겠다 이런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1년여 만에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서 호화아파트 70평, 80평대의 호화아파트를 약 900세대나 지을 수 있도록 사업 허가를 변경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108층짜리 건물에는 6성급 호텔과 럭셔리 콘도가 들었습니다. 이런 호텔 이용하고 콘도를 이용하고 20,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국민들은 상위 0.1%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무슨 관광 리조트 개발 사업이 어떻게 공공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공공개발 사업에는 분명히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인데도 부산시가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로 녹지 공간 조성이나 사업 부지 내의 도로 조성을 위해서 부산시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사업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도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는 겁니다. 개발 이익 환수 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공공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부산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운대 해안도로변의 건물 높이를 규제해왔던 중심 미관지구 지정도 다 해제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 108층짜리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이 초고층 빌딩 짓겠다고 해도 규제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운대가 망가지는 겁니다. 108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금방 허물 수도 없습니다. 100년은 이대로 재앙직 상태가 갑니다. 어떤 국내외 관광객이 부산 해운대에 가서 100층짜리가 넘는 초고층 빌딩 군대를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국민 관광지가 망가지는 순간이고 우리 고선들이 두고두고 누려야 될 이 관광자원의 혜택과 편익을 부산시가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서는 이런 기사를 초기에는 쓰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무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된 명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 해운대 관광 리조트 개발 사업 의혹투성이의 이 개발 사업에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정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미 심의 통과되었는데 그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이 심의위원 25명 중에 15명이 무려 전 현직 부산시 공무원들, 부산시 의원 출신들, 부산시 연구기관 출신 교수들 이런 분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들 중에는 민간 사업자인 트리플 스퀘어의 감사와 이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누님 하고 부르면 재진아 하고 답하는 사이 이 권재진 장관의 법무장관 내정서를 놓고 청와대 김윤옥 여사와 권재진 민정수석 간의 관계를 묘사한 언론 기사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누님과 재진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자신의 측근, 자신의 비서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군사정권 때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못하던 인사였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밀어붙인다. 왜 대안이 없습니까? 사심이 있으니까 대안이 없지. 국민의 눈에 훌륭한 법무장관 후보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설에 관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기사가 오늘 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군대 자식 보낸 부모들이 대부분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 폭력이 체벌보다 적응 못하는 게 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남이 탓만 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폴리바게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폴리바게닝법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검찰에게 떡 주고 사탕 주는 일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이왕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개적으로 보고드릴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처음으로 정책위원회 원외 부의장을 공모합니다. 당에서 수립한 정책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정저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정책위원회 원외 부의장으로 공모합니다. 이유는 당 정책의 홍보와 민의 수렴의 장을 확대하고 정책 정당의 저변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각 정저위원회별로 현재 계획으로는 5명씩 해서 약 30명 가량을 공모해서 원외 부의장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이 공모된 원외 부의장들은 평소 당 정책 관련 현장 활동을 통해서 민의를 취합하고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정책위와 최고위원님들께 전달할 그러한 역할이 주어질 것이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위원회가 당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원외 부의장 공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지난 평창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지지 협력키로 결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했는데, 지금 비관계로 도로에 차가 막혔다고, 방금 차가 막혀서 길에 계시다고 부득이하게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셔서 감사와 함께 민주당에서 제안한 평창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주최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며 강원도는 실무적으로 차분하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언을 부탁하셨습니다.